그다음으로 전기가열 및 전기로입니다. 이 전기가열과 전기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하고, 전기로는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용광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전기로를 보면은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저항, 전기 가열이죠. 전기 가열에서 저항 가열이 있습니다. 저항 가열. 지금 여기서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크 가열이 있어요. 아크. 이름으로 들으셨을 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아, 저항 가열이다. 저항 가열은 주울열을 이용해서, 아크 가열은 아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가열과 그 다음에 전자 빔 가열, 이렇게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전기 가열은 이렇게 6개인데요. 우리 지금 말씀드린 전기로 있죠. 전기로는 요거 3개 정도를 우리가 전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열은 이렇게 6개고 전기로는 3개 정도, 위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항 가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항 가열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항 가열은 뭐 도체 내 저항손, 이것을 한국말로 우리가 저항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울열이라고 합니다. 주울열이라는 것이 주울열을 W는 뭐 I 제곱 RT 이거 있죠. 전력량 혹은 여기에 0.24로 곱하면 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것이 이 저항 가열입니다. 근데 이 저항 가열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 저항 가열, 간접 저항 가열인데, 일단 직접 저항 가열은 피열물 자체에 열을 받는 것 자체에 직접 상용 주파수, 우리가 상용 주파수라는 것은 60Hz를 얘기합니다. 60Hz 또는 직류를 흐르게 하여 줄열 혹은 옴손에 의해 발열시키는 방법. 어렵지 않죠? 피열물에 직접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카카요. 흑카카, 흑연화로, 카보론덤노, 카바이드로, 요거 3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 가열은 뭐겠어요? 간접 직접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겁니다. 보세요. 다른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을 피열물에 방사해서, 열을 방사해서 가열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발크염이라고 해서요. 발열체로 크립톨로라고 해서 크리프톨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립톨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종종 크리프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룡로 요 3가지가 있는데, 발열체의 노벽에 설치하고 열의 전달에 의해 피열물 가열하는 도로 1500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크립톨로가 1800도까지 전극간에 설치된 탄소입자 발열체로 하는 놈, 탄소입자 크립톨로. 그 다음에 노벽에 발열체로 노벽에 설치한다, 발열체로, 이렇게요. 염룡로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용융염 있죠. 용융염이라는 것이 녹아서 섞이는 그 소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발열체로 하는 도로서 1300도까지 염룡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 저항에는 발크염해서 그 3가지 종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크 가열이 있는데요. 아크 가열은 아크열을 가열에 이용한 것, 아크 불꽃 같은 거 있죠. 그런 아크열을 그 가열에 이용한 것으로서 이것도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인조 흑연 전극과 천연 흑연 전극을 사용합니다. 흑연 전극인데 인조와 천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극 사이 공간에 전류가 흐를 때, 전극 사이 공간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그 아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흐를 때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가열 방식을 우리가 아크 가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이 있는데요. 요거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혹시 전기 기사나 뭐 산업기사 공부하셔가지고 자기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있어요. 전자유도 현상은 일단은 그 전기가 잘 흐르는 거 있죠.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체에서 유도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일단 유도가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자유도 법칙. 이거 변압기의 원리도 전자유도 법칙이거든요. 똑같아요. 저 유도가열, 이건 도체, 전기가 잘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유도가열은 우리가 철소를 이용해서, 철소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와류손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가열은 이것도 전기 자기약에서 잘 나오는 말인데, 유전체가 뭐냐면, 유전체는 우리가 전련체라고 합니다. 유전체를 전련체라고 해요. 전련체가 뭐예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뭐다?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체. 그러니까 유전가열은 어디에 사용한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목재, 뭐 비닐 이런 것 있죠. 이런 곳에 우리가 유전가열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유도, 유전, 요 도자와 전자 차이지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용접에 지금 가열에 사용하는 피열물이 완전히 반대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보세요. 일단 유도 가열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을 이용한 가열인데, 일단 둘 다 있죠. 둘 다 얘는 직류는 사용 안 되고요. 교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도가열 직류 사용 불가입니다. 직류 사용 불가고, 이것은 저주파 유도로와 고주파 유도로가 있는데, 저주파 유도로와 고주파 유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주파라는 것은 우리가 상용 주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Hz 가정에 들어오는 그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저주파고요. 그다음 고주파 유도로는 얼마? 5에서 20kHz 정도의 교류입니다. 5에서 20kHz 정도의 교류를 사용하는 것이 고주파 유도로요. 그다음에 이 유전 가열도 똑같은데 얘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보다 굉장히 더 높아요. 얘는 상용 주파수 가능한데 얘는 상용 주파 안 되고요. 예. 그다음 고주파 전동 발전기 전원으로서 고주파 전동 발전기나 불꽃 간것이 고주파 발생 장치나 진공관 발전기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특징은 유도 가열 자체가 보세요. 피가열물 내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 자체가 철덩어리 내부로 발생합니다. 내부에 발생해요. 그래서 내부에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열물 내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열원이 필요 없다. 따로 열을 발생하는 것이 필요 없고, 표면층만의 가열이 가능하다. 표면층만의 가열도 가능하고, 피가열물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가열한다. 선택가열 할 수 있다. 예, 요거 그래서 좋습니다. 온도 제어가 정확하며 용이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반도체 정련, 단결정 제조나 금속의 표면 가열 응용이 가능하다. 뭐 금속이나 반도체, 요거 가장 큰 것이 요거 가장 많은 금속이나 뭐 반도체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유도 가열입니다.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 가열 한번 보면은 보세요. 유전체는 절연체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이해하기 쉽고요. 교번 전개 중에서 전련성 피열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열물에 생기는 유전체 손실에 의한 가열이고, 직접식 가열 방법입니다. 직접식이고요. 그러니까 직류는 사용 불가인데 얘는 1에서 200MHz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고주파예요. 고주파.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에서 200MHz니까. 그게 교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체적당 유전체선, 예전에 종종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식 자체가요. 단위 체적당 유전체선 P0 9분의 5F 입신제로 E 자선 탄젠트 델타. 이 탄젠트 델타가 또 자기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유전 손실 정점이라고 해서 유전 손실 정점 뭐 하는 건데, 이게 도체나 유전체냐를 결정해주는 그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식도 한 번씩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 보세요. 목재.
전기 안 통하는 거, 뭐 여기 나오지만 뭐 비닐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유전 가열입니다. 요거 두 개가 그래도 가열 중에서 또 가장 또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적외선 가열이 있습니다. 적외선 가열은 우리 적외선 아시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적외선이요. 적외선에서 적외선 전구에 의해서 피건조물을 가열하고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도장등의 표면 건조. 적외선이라는 것은 있죠. 적외선 했다고 했을 때 내부보다는 우리가 이 적외선이 가열도 나오지만 건조도 나와요. 건조도 나왔을 때 이것은 표면 위주예요. 표면 위주로. 그 다음에 구조 및 조작이 간단하여 구조 및 조작이 간단하며 연료 손실이 적고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입니다. 네, 단축된다. 그 다음에 적외선 전구에 의한 복사열 이용한다. 복사열 이용한다. 이러고. 그다음 유전 가열에서는, 유전 가열, 여기에서도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정 주파수를 1에서 200MHz까지 감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선정 주파수에 따라서 얘도 선택해서 가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유도 가열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가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하고는 또 틀려요. 뭐냐면 유도 가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열하는 것이고 지금 유전 가열에서는요. 얘는 주파수에 따라서 가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냐 혹은 그 부분을 가열하는 거냐에 따라서 요거 선택 가열의 종류 틀려집니다. 요것도 제가 그 선택 가열에 대해서 이 부분 유도하고 유전하고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좀 구분해 주시고요. 적외선 가열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빔 가열입니다. 전자빔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전자빔이요. 빔. 그래서 일단 고융점 재료 및 금속박 재료의 용접이 쉽다. 고융점이 뭐예요? 융점, 녹는 점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융점 금속이 특별한 거죠. 특별한 고융점이나 금속 박재로 용접 등에 사용합니다. 진공중의 가열이 가능하고 전자빔을 쏜다는 거예요. 그럼 진공중의 가열이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나 분포를 자유로 조정할 수가 있고 가열 범위에 극히 국한된 부분에 집중시킬 수가 있고 대단히 적은 부분에 가공이나 구멍 뚫는 작업이 쉽습니다. 쉽고 그 다음에 전자빔 가열에서 고융점 재료라고 했잖아요. 고융점 재료로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텅스텐 이나 레눔 탈탈, 몰리브덴, 지르코늄, 티타늄 이런 거 이름 자체가 조금 비싸 보이죠. 금속 자체가 비싸고 용점이 높아 보이는 이러한 금속에 우리가 전자빔 가열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텅스텐 우리가 그 백열전에서 필라멘트 사용되는 그거요. 그다음에 레늄, 탄탄, 몰리브덴, 지르코늄, 티타늄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전기로의 종류가 있는데 전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 가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뭐 저항 가열과 아크 가열과 유도 가열 이것이 전기로 아크로 유도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항 가열이 전기로가 됐잖아. 여기에서도 똑같이 직접식 전기로와 간접식 전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노는 뭐 앞에서 한 것과 비슷합니다. 종류도 뭐 흑연화도 카보론돔노 카바이드로 흑카카 똑같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 아크로가 있는데 아크로에서는 뭐 흑연 전극 앞에서도 했죠. 뭐 천연 뭐 이런 흑연전구 사용했고 역률이 70에서 80%인데 일단 여기에서 아크로에서요. 직접 아크 가열로와 간접 아크 가열로가 있는데 직접 아크 가열로는 L식 혹은 L식 혹은 L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L식 혹은 L식 전기 제강로와 L식 아크로가 있고 간접 아크 가열로는 L식 아크로, 뭐 요동식 아크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요동식 아크로. 간접 아크 가열로에는 요동식 아크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아크 가열로에는 L식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도로는 뭐 저주파와 고주파 앞에서 했죠.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 전열의 이용이 있습니다. 전기 전열의 이용. 그러니까 기타 나머지 열을 이용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 봅니다.
일단 전기보일러요. 전기보일러는 발열 장치에 의해서 발열체식과 전극식이 있습니다. 발열체식 말 그대로 발열체로서 전열선을 관중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극식은 전극을 관수에 넣어서 열을 내는 거. 그래서 발열체식과 전극식이 있다. 그 다음에 전기용접도 중요하죠. 전기용접에서 일단 저항용접과 전기용접이 많아요. 저항용접, 아크용접, 불활성 가스용접, 수소가스용접, 전자빔용접, 그 다음에 용접 후 검사까지 해서 용접도 많은데 포인트 있죠. 뭐 이런 부분은 문제답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고요. 포인트,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용접에서 저항용접이 있습니다. 저항용접은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서 저항가열과 똑같아요. 저항가열과 똑같이 용접부의 대전열을 직접 흐르게 해서 이따 생기는 줄열을 연료원으로 한다. I제곱 RT 있죠? 그것을 연료원으로 해서 접합부를 가열하고 동시에 큰 압력을 주어 금속을 접합합니다. 그러니까 열도 주고 압력도 주는 거예요. 열도 지만은 압력 그 열중과 동시에 눌러버리는 겁니다. 뭐 프레스 같은 그런 것들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항용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용접에는 맞대기와 겹치기가 있어요. 맞대기는 업프예요. 맞대기 용접이 우리가 사용되는 업셋 프레스 맞대기 이런 것이고요. 겹치기 용접이 겹치는 거, 점용접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필라멘트입니다. 우리 필라멘트를 용접한다고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점용접한다는 거예요. 점용접. 그 다음에 열전대를 점용접하고 심용접이나 프로젝션 용접, 심용접이나 프로젝션 용접이 겹치기 용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맞대기 용접에 업프고요. 나머지 겹치기 용접에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고 여기 점용접에는 필라멘트나 열전대 용접이 이 점용접에 속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그 아크 용접이에요. 아크 용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아크의 열에 의해서 금속을 가열해서 용융 접합시키는 방법이면서 얘는 우리가 용접기는 수화특성이다. 수화특성이다라는 것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이 아크 용접입니다. 수화특성 아크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용접인데 불활성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화합물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을 가하고 하다 보면 화합물과 반응해서 뭐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불활성 가스 용접이에요. 즉 화학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은 텅스텐 전극과 모재와의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방전 주위에 아르곤, 헬륨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부어서 용접부의 산화를 방지한 용접 방법이면서 뭐 아르곤과 헬륨 같은 불활성 가스가 사용된다. 아르곤과 헬륨 같은 불활성 가스가 사용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불활성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 가장 많은 것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입니다. 알루미늄 아시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것이고요. 뭐 스테인리스강, 기타 특수강 등의 방전 용접에 이 불활성 가스 용접이 사용된다. 불활성 가스 용접, 알루미늄, 마그네슘. 네, 이렇게. 그다음 수소 가스 용접은 뭐 수소 핵융합에 의해 얻어진 에너지를 열을 이용한 용접이 수소 가스 용접이고 그다음에 전자빔 용접이 있습니다. 전자빔 앞에서 전자빔 가열도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빔으로 용접하는 거예요. 진공도가 12-4에서 12-5mm Hg 정도의 진공 중에 가열된 텅스텐 합급의 음극으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열해서 피용접물에 집중하는 용접인데 뭐 진공도 수치가 있죠. 뭐 다른 것에는 진공도 수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진공도 수치가 나왔다. 요거 전자빔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빔 용접이 좀 고기술이 들어가겠죠. 조금 뭐 비싸고 약간 효과도 성능도 좋고 특징을 봅니다. 작업이 진공 중에서 행해지므로 우리가 앞에 전자빔 가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공 중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활성금속, 실리콘, 티탄이나 몰리브덴 등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벨리늄이나 우라늄과 같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특수금속의 용접. 그 다음에 전력, 열림력의 조정이 쉽고 미소 정밀 용접이 가능하고 용접금속 깨끗하고 산화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어렵지 않죠?
그다음 용접 후 검사가 있는데 용접하고 나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검사했을 때는 뭐 파괴 검사, 직접 파괴를 시키는 검사가 있고 비파괴 검사가 있어요. 근데 파괴 검사는 파괴하면은 제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가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비파괴 검사는 자기 검사. X선이나 감마선 투과 시험, 이거 방사선 같은 거요.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기에 의한 시험, 그 다음에 육안에 의한 외관 검사가 비파괴 검사에 속하고, 파괴 검사는 뭐다? 충격 시험, 충격을 가한다, 혹은 부식 시험, 네, 부식 시험 이런 것들이 파괴 검사에 속합니다. 파괴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건조가 나왔습니다. 건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세요. 일단 전열 건조하고 전열 건조,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 앞에서 적외선 가열도 있었죠. 전열 건조는 가장 기본이 그냥 열 가해서 그냥 건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 앞에서 했지만 얘는 얇은 거 있죠. 적외선은 얇은 거, 피부 그 바깥 부분 건조하는 거. 그 다음에 고주파 건조. 고주파는 고주파를 쏴서 건조하는 겁니다. 목재 등의 건조,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전기 건조에서 적외선 건조는 고온의 물체에서 복사에 의해서 건조에 필요한 열량을 제로해주는 건조 방식으로서 적외선 전구에 의한 복사 건조. 적외선 건조. 이거 원리가 다 똑같아요. 앞에 제가 적외선 가열할 때도 적외선 전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는 일단 복사에 의하여 직접 피열체의 표면에 열이 공급됨으로써 이거 복사, 뭐 대류나 전도가 아닌 거예요. 복사에 의해서 되므로 도장면의 건조가 같은 표면 건조에 좋다. 표면 건조에 좋다. 건조기 구조가 간단하고 이동 사용 가능하고 조작이 간단하면 건설비가 적게 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의 용도로는 두께가 얇은 제품, 그 다음에 방직 염색, 도장, 수지 가공. 뭔지 아시겠죠? 방직, 염색, 도장, 수지 가공 이런 것에 우리가 적외선 건조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건조는 말 그대로 고주파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고주파 발생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좋긴 하지만요, 비싼 이런 단점이 있죠. 고무 목재 건조, 두꺼운 물체 내부까지 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효과에서 이것도 잘 나와요. 일단 표피 효과는 말 그대로 표피 바깥 부분입니다. 전류를 흐르면 표피 효과에 의해서 전류의 밀도가 안으로 갈수록 작고 바깥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바깥 부분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고주파 전류를 통하면 고주파에서 전류가 표면에 집중하는 현상으로서 금속의 표면 열 처리에 이용된다는 겁니다. 표피 이름 어렵지 않죠. 제어백과 펠트가 있는데 제어백은 우리가 두금속이에요. 제어백과 펠트 둘 다 두금속인데 일단 두금속을 붙여놓고 가운데 열을 주면 전류가 흘러요. 열을 주면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제어백이고, 어떻게 두금속 붙여놓고 전류를 흐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펠트예요. 그래서 두금속에서 열 먼저면은 제어백이고, 기전력을 먼저 주면은 펠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톰슨 효과는 뭐냐면 한금속이에요. 한금속. 우리가 두금속인데 그 제어백이나 펠트에는 두금속, 톰슨은 한금속,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금속에서 동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두 금속 도소에서 온도차를 주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류 흘리면 도선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톰슨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홀 효과가 있습니다. 홀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홀 이펙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자기장 있죠.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는데 거기에 그 N극 자기장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N극과 S극 사이에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그쪽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금속이나 반도체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간다는 것은 N극과 S극에 의해서 자개를 가하면은 전류와 자개의 방향을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홀 효과가 다른 표피, 제어백, 펠트의 톰슨보다는 좀 특별하죠. 네, 특별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각종 효과 5개도 시험에 문제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 부분에 문제도 많기 때문에요.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단위 변환이 틀리게 표현된 것은입니다. 이건 뭐 외워주셔야 되죠. 단위 변환이 틀리게 된 것은 1줄은 0.2389 곱하기 10-3 킬로칼로리입니다. 1줄이 뭐 0.24 뭐 칼로리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다음 1kWh는 860kcal다. 얘도 기본입니다. 1BTU가 0.252kcal도 요것도 1BTU 뭐 1파운드므로 1화씩 올리는 영국식 표현이라 그랬죠. 이것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라반의 1kcal는 몇 줄이냐? 우리가 4186줄입니다. 약 4200줄. 예, 186줄. 이거 우리가 1칼로리가 4.2줄 많이 들어보셨죠? 1칼로리는 4.2줄이니까 1kcal는 4200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4186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열 전도율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열 전도율 제가 이거 강조 드렸는데요. 가번은 비열의 단위죠. 가번은 줄 per 킬로그램 도시는 비열의 단위고요. 와트 per 제곱미터 도시 얘는 다 나번과 다번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거 어떤 책에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다시 열 전도율은 다번입니다. 분모가 미터고요. 나번의 와트 per 미터 제곱은 뭐냐면 열 전달률입니다. 열 전달률, 열 전도율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다번이에요. 와트 per 메타 도시. 네. 그 다음에 라번은 최적 비열을 얘기합니다. 줄 per 세제곱미터 도시는 최적 비열을 얘기한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열회로 해서 열 용량의 단위는 이거 제가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열 용량과 전기에서 구분되는 게 뭐예요? 열 용량과 정전 용량이라고 해요.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이 대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전 용량은 C는 뭐다? 정전 용량은 C는 V분의 Q예요. C는 V분의 Q. 그래서 열 용량은 우리가 보세요. V 대신에 뭐였어요? 전기에서 V, 여기 열에서는 뭐다? 온도가 있죠. 전압 기전력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세타가 있어야만 연료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연료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량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다? 여기는 열량이라고 그랬죠. 열량. 기전력분의 전기량이 여기는 온도분의 열량이 됩니다. 따라서 열용량의 단위는 뭐다? 우리가 온도의 단위 도시고요. 도시고 열량의 단위는 뭐 킬로칼로리라 하지만 우리가 킬로칼로리 그 전에 전기에서 변하는 게 뭐다? 줄이죠. 줄 per 도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이 나번이에요. 줄 per 도시.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기와 열을 비교해. 지금 단위인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음 복사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4번. 도체는 뭐예요? 도체는 전도죠. 전도고 기체를 통한다. 기체는 대류고요. 그 다음에 액체도 대류입니다. 기체, 액체, 대류고 복사는 전자파로 이동한다. 전자파로 이동하는 거 라번이 됩니다. 라번. 계속해서 5번 문제 볼게요. 예.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 조금 숙지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응용이 쉽다 하지만은요 이런 문제를 꼭 맞춰줬을 때 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계산 문제라고 해서 난 계산 문제 싫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자 해서 이런 문제까지 틀려주시면은 안 됩니다. 응용은 그렇게 되면 어렵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간단한 공식 대입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 동안에 보세요. T는 5분이에요. 5분. 그 다음에 90만 줄이요. 어떻게? W입니까? 90만 줄. 90만 줄입니다. 이때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력은 우리가 보세요. P를 묻는데 일단 어떻게 돼요? WPT요. 전력량은 에너지는 PT예요. PT니까 따라서 P는 T분의 W가 됩니다. T분의 W가 되는데 우리가 얘를 5분을 그냥 넣으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단위가 초가 되죠. 초. 이렇게 W는 PT로 얘기할 때요. 줄이 단위가 줄이라는 것은 여기 시간의 단위가 초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킬로와트 아워다. 킬로와트 아워라면은 시간의 단위가 시간이겠죠. T의 단위가 시간이겠지만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와트 세커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 5분 곱하기 60초. 얼마? W는 90만 됩니다. 그래서 300분의 하니까 얼마가 난다? 3000 와트가 된다는 겁니다. 3000 와트.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6번. 6번 봅니다. 동일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500와트는 몇 칼로리 퍼 세컨인가 라고 했습니다. 500와트는 몇 칼로리 퍼 세컨인가 보세요. 일단 단위가 지금 칼로리예요. 칼로리.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열량 H는 얼마? 0.24W인데 0.24W는 PT가 되죠. PT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몇 칼로리 퍼 세컨이라고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인데 칼로리 퍼 세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위가 이렇게 돼요. T분의 H는 0.24P가 돼요. 왜냐면 묻는 것이 칼로리 물은 것도 아니고 전력 물은 것도 아닙니다. 칼로리 퍼 세컨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칼로리 나누기 시간 초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0.24P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얼마가 되느냐? 일단 얼마냐면 지금 0.24 곱하기 P가 얼마야? P가 500이죠. 500만 줘줬으니까 500값 0.24하면 120 칼로리 퍼 세컨 이렇게 되는 거야. 120. 그래서 6번에는 답이 라번인데 괜히 이거 단위 처음날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단위가 칼로리 퍼 세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H 나누기 T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7번 갈게요. 500와트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1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합니다. 얘는 가장 정석적인 문제예요. H는 지금 전력 와트가 좋고 시간 1시간을 줬습니다. 따라서 얼마? 0.24W고 0.24 얼마? W는 PT가 됩니다. PT. 그러면 얼마? 0.24 곱하기 지금 전력 500이죠. 500 곱하기 1시간인데 말씀드렸지만 H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간 초를 곱하는 거죠. 얼마? 여기에 3600초를 곱합니다. 3600초. 따라서 0.24 곱하기 500 곱하기 3600 하면 이것이 얼마? 43만 2천. 43만 2천이니까 킬로칼로리를 물었죠. 따라서 3개를 떼내면 432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432킬로칼로리인데 보기에서 약 얼마냐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43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30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15매 저항이 10A를 10분간 흘렸을 때 열량은 얼마냐 합니다. 또 킬로칼로리 이제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열량 H를 합니다. 얼마? 0.24 PT예요. 0.24 PT. 전력량에다 얼마? 0.24 곱하면 H 대 이렇게 0.24 곱했을 때는 얼마? 이 시간의 단위가 초라는 겁니다. 따라서 0.24에 지금 전력이 주어졌는데 15매 저항의 10A예요. 우리가 전력 구하는 공식이 뭐다? I 제곱 R도 있고 뭐 VI도 있고 R분의 V 제곱도 있는데 주어진 게 뭐예요? 전류와 저항이니까 I 제곱 R 이렇게 곱하는 거죠. 얼마?
I 제곱 T가 됩니다. 0.24 곱하기 전류가 얼마다? 10이죠. 10. 저항도 10이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냐면 10분입니다. 10분. 10분은 초로 바꾸면 얼마요? 요것이 10분을 얘기하죠. 60 곱하기 10 해서 10분의 초 600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입하면은 0.24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600 하니까 이것이 14만 4천 칼로리가 되고 는 144 킬로칼로리가 된다는 겁니다. 8번에는 답이 답이에요.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꼭 맞춰주시고 9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조금 응용한 문제들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이건 뭐 1타 2피로서 한 문제 내면서 두 개 풀어라 이런 문제인데 보세요. 일단 인가전압 V가 100 매초 1초당 0.12kcal요. 1초당 0.12kcal. 근데 0.12kcal가 얼마? 120 칼로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0 칼로리고. 일단 전력의 용량은 몇 와트이며 그래서 문제에서 P는 얼마며 저항 R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R 값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세요. 일단 열량 Q라 할 때도 있고 열량 Q로 혹은 H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0.24 PT 0.24 PT 지금 P를 먼저 구해요. P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왜? 지금 1초당 0.12 120kcal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초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t도 1이겠죠. 맞죠? 따라서 대입합니다. P는 얼마요? P는 넘어가니까 0.24T분의 Q인데 열량 Q인데 지금 얘가 T가 1초당 했기 때문에 T는 1입니다. 즉 0.24분의 얼마? Q는 120. 지금 킬로칼로리 넣으면 안 되죠. 기본이 칼로리니까 120 칼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0.24분의 120 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약 502가 돼요. 502. 전력이 500이다. 지금 전력 P가 500이다라는 것을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Q는 0.24에 보세요. 지금 PT였는데 PT가 보세요. 전압이 주어졌어요.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P를 알고 있어요. P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R을 구하라고. R을요. 따라서 P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P를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아니까 전력 공식 중에서 R분의 V제곱 이 공식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식에 적용해요. 그래서 봅니다. 지금 R은 얼마예요? R은 넘어가니까 0.24 곱하기 Q가 넘어요. Q분의 V제곱 T 해서 대입하면 0.24에 얼마? 120에 100의 제곱 곱하기 우리 시간은 1이라 그랬죠. 시간은 1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전력 500이고요. 저항값 이런 공식으로 구하니까 저항값은 약 19.9가 되는 19.9.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포인트가 어떤 공식을 넣어서 푸는지 찾는 것이 포인트지. 공식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10번 문제 가봅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전열기에 발열선에 지름이 1% 감소하면 저항 및 발열량은 몇 프로가 증감되는가 합니다. 일단 저항값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일단 응용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기학에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력공에서도 나옵니다. 저항은 로 A분의 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L인데 지금 문제에서 지름을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지름을요. 그럼 보세요. 이 단면적이 로우에
우리가 보세요. 지름 반이 되면 반지름도 반이 되죠. 이게 이렇게 단면적은 파이R 제곱입니다. 파이R 제곱 L이에요. 파이R 제곱 L이에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단면적입니다. 근데 이거 지름으로 하면 어떻게 돼? 지름으로 하면 로우에 파이 곱하기 R이니까 얼마? 2분의 지름 D요.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2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제곱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 잘라 먹으면은 얼마? R은 얼마? 4분의 D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어떻게? 다른 거 다 잘라 먹으면요 4분의 D분의 L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이거 제곱이죠. D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D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저항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름이 1% 지금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것은 지름이 얼마? 1% 감소했으니까 0.9가 되죠. 0.99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저항은 이거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름이 1% 감소했다는 말은 0.99의 제곱분의 1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02R이 되는 거예요. 즉 저항값은 2% 증가한다는 겁니다. 1.02배가 1배에서 1.02가 되었기 때문에 2%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2% 증가했다. 그 다음에 발열량입니다. 보세요. 발열량은 단 Q는 얼마? 0.24pt라고 할게요. 0.24pt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0.24pt에서 지금 보세요. 저항값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은 인가한 전압은 똑같은 220V나 110V나 전압값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저항과 전압으로 구할 때 어떻게? 0.24 전력을 얼마? R분의 V제곱 T 이런 공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하에요. 저항값 변하면 전류도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저항과 전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발열량은 저항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저항과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 저항값이 1.02배가 되었기 때문에 발열량은 얼마가 된다? 1.02배가 됐기 때문에 1.02분의 1하면 약 0.98이 된다 이 말이에요. 0.98이니까 100%에서 0.98이 됐으니까 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1에서 0.98 빼면 0.02, 0.02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0.02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2%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가번이 됩니다. 가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봅니다. 요것도 그게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보세요. 860 PT 이거 뭐야? 전력량을 PT 전력량을 860 곱했다는 것은 칼로리로 바꾼 거죠. 그것이 얼마? CMT라고 했습니다. CMT.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전력량에다가 우리가 860을 곱한 것인데 이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까지 곱해준 거다는 겁니다. 860pt에서 효율 곱한 것만큼 이만큼의 물이 이만큼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효율을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 860pt 분의 CM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효율이 없다면 100%라 보는 거예요. 효율이 없으면 100% 보고 그때는 860pt의 전기를 주면은 CMT만큼의 물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효율이 있으면은 이타가 곱해져서 이러한 공식을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 대입 바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860 곱하기 일단 전력이 일단 1kW입니다. 그래서 1kW니까 1. 시간이 지금 30분이요. 30분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거 860kcal PT를 하는 이유가 뭐나? 1kW 1kWh가 860kcal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 hour가 됩니다. 시간의 단위가 즉 시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30분이 소요되었다고 하지만은 시간으로 바꾸니까 이것이 0.5시간이 되는 겁니다. 0.5시간이요. 예. 그 다음에 CMT. 물의 비율 얼마? 물의 비율 1이죠. 물의 질량 얼마요? 4리터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T. 온도 얼마? 15도에서 80도로 되었으니까 온도 변화가 80-15가 되는 거예요. 80-15. 그래서 이것이 계산하면은 약 0.6은 60%가 된다. 계산하면요. 이게 있죠. 뭐 얼마 전에는 뭐 기사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뭐 응용에만 종종 출제되고 자기하게 종종 출제되고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실기 시험에도 넘어가고 그래요. 예, 요 문제까지 뭐 11번 문제까지 참 정리해 주시고요. 2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부지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복습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